거울 속 나이든 나를 받아들이는 법. 문득 거울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세수를 마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던 중 스치듯 본 내 얼굴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한 듯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 언제 이렇게 턱선이 무너졌지? 젊었을 땐 하루하루가 바쁘고 일상은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 자신을 찬찬히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간을 이기지 못한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문득 마음 한구석이 시려집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이 감정을 두려움이나 자기 혐오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은 인생의 또 다른 문턱을 넘는 정신적인 성장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작업이다. 그는 늙음이 결코 몰락의 과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의 번잡함을 지나 삶의 본질로 깊이 들어가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줄고 사람 만날 일도 줄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삶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안을 채우는 밀도는 더욱 짙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었고 때로는 그런 인정 욕구에 짓눌려 나조차 나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지금 나는 그런 외적인 힘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평가보다 내 스스로의 이해와 수용이 먼저입니다. 거울 속에 내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늙었다가 아닙니다. 그 주름은 내가 살아온 시간의 궤적이고 그 푸석한 피부는 내가 견뎌온 계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며 내 모습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사람은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늙어갑니다. 그리고 그 늙음은 어느 누구의 흉이 아니라 모두의 숙명입니다. 어떤 날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떤 날은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나의 몸,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게 되었고 그 느려진 속도 안에서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짧기만 했던 시절엔 보이지 않던 아침 햇살의 따뜻함, 창밖의 꽃 한 송이, 누군가 건네는 미소의 진심이 이제는 보입니다. 늙음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건 덜어냄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관계를 덜어내고 기대를 덜어내며 결국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일.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결핍 사이를 흔들리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에서 도망치기보다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을 택했습니다. 나이 든 지금 우리는 매일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이 모습도 충분히 나다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래, 참 많이 살아왔구나. 주름 하나하나가 내 시간이고 내 흔적이고 내 의미야. 나는 지금 나다움을 완성해가는 중이다. 늙는다는 것은 내면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는 작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작품의 마지막 붓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시간은 평등의 조각가. 시간은 참 묘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는 세월에 치이고 또 누군가는 그 세월 덕분에 살아냅니다. 시간은 결국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도 적게 가진 사람에게도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도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시간은 단 한순간도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는 겸손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출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배우는 가장 깊은 진실도 결국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 젊은 시절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잘생기고 누군가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누군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그 반대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차이는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외모의 평준화 40대의 거울 앞에서 40대가 되면 먼저 외모의 평준화가 찾아옵니다. 젊었을 땐 누가 봐도 꽃미남 미인 소리를 들었던 이들도 세월 앞에서는 주름과 탄력 저하, 백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화장으로 가려지던 생기가 사라지고 패션으로 꾸며지던 자신감이 내면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외모로 누군가를 부러워했지만 40대가 되면 이런 감정도 점점 사라집니다. 다들 비슷해졌구나 하는 묘한 평등감. 그것은 외적인 차이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해주는 시간의 마법입니다. 지혜의 평준화 50대의 말 한마디. 50대가 되면 지혜의 평준화가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학벌, 직장, 스펙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는 누가 얼마나 잘 배웠느냐보다 누가 얼마나 잘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인생에서 길을 잃고 학력이 낮은 사람도 경험을 통해 깊은 통찰을 갖게 됩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 결국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비슷해집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은퇴 후 계획. 젊은 날엔 자신감이 지식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겸손에서 나오는 통찰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말이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진짜 아는 것이 많아진다기보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물질의 평준화 60대의 계산기. 60대는 물질적 평준화의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과 소박하게 살아온 사람 사이에 실제 삶의 질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젊었을 땐 아파트 평수, 차종, 여행지로 부를 가늠했지만 이제는 얼마나 평안하게 자고 편하게 걷고 사람들과 웃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큰 재산을 가진 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 없고 적은 연금으로도 웃으며 사는 사람은 부유합니다. 그 차이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갈라집니다. 정신의 평준화 70대의 고요함. 70대가 되면 정신의 평준화가 찾아옵니다. 젊었을 땐 성공과 실패, 자랑거리와 후회가 분명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한데 섞여 비슷한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많이 이룬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삶의 굴곡과 감정을 지나오며 각자 나름의 평온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모든 삶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 누구도 더 나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니며 누구의 삶도 실패로만 정의될 수 없다는 것. 70대는 후회와 감사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평준화 80대의 하루. 그리고 마지막 80대는 생명의 평준화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 어떤 명예, 권력, 재산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생을 하루하루 감사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위대한 일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요양병원 식탁에서 모두가 같은 얼굴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이 짧은 인사가 삶의 무게를 담은 철학이 됩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같은 바다로 향하는 물줄기입니다. 처음엔 각각의 산에서 다른 이름으로 흘러내리지만 모든 강은 결국 바다에서 만납니다. 어떤 이는 바위에 부딪히며 거칠게 흐르고 어떤 이는 고요하게 숲을 지나지만 결국엔 같은 짠물, 같은 너른 품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지나온 삶이 초라하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시간을 믿어보세요. 시간은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외로움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같은 무게의 평등으로 다듬어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엄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완벽함이라는 이름의 그늘 아래 살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면 나 자신을 탓했고 삐끗하면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반복되는 병원 진료, 이런 일상이 쌓일수록 우리는 어쩌면 모르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한마디를 떠올려 봅니다. 너를 괴롭히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에 대한 너의 해석이다. 이 말은 많은 것을 뒤흔듭니다.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쓸모 없어진 나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젊었을 땐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 했습니다. 몸도 따라줬고 상황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계획한 일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되던 일도 두 번, 세 번에 걸쳐야 겨우 마무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전의 나와 비교하며 속상해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재해석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이 노예 출신이자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를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조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다. 우리는 흔히 병이나 나이 들물 끝이라 여깁니다. 그것은 종종 삶의 또 다른 도화지가 되어줍니다. 젊은 날에는 미처 그리지 못한 장면들을 이제는 비로소 천천히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진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쉬어야 하고 더 자주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 멈춤 덕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봅니다. 새소리가 이렇게 맑았던가, 햇살이 이렇게 따뜻했던가, 가족의 목소리가 이렇게 마음을 덮어줬던가. 삶은 이제 해야 할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든 겁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라앉고 어떤 날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조차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다가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으로 남아야 하는지 그 모든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리를 절었지만 당당했던 에픽테토스처럼 이제는 불완전함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은 나의 일부일 뿐이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름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살아냈는지를 증명하는 무늬입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오늘의 나도 누군가에겐 힘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좋다.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나는 이래서 안 되라고 외치는 작은 소리에 잠시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나답게 잘 살고 있어.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놓아주는 자유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기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사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감사와 비교 중 하나를 고르라면 당신의 하루는 무엇으로 시작되나요? 이른 아침 허리의 묵직함을 느끼며 일어나는 일상, 늘 반복되는 아침 약 봉지, 잔소리처럼 따라붙는 걱정 한 줄. 어쩌면 익숙한 그 하루가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조금 달라집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자이자 억만장자인 워렌 버핏은 평생 같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작은 집에서 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크기라고 믿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을 묻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습관을 가져라고 조언했죠. 사실 우리는 살아오며 너무 많은 비교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대. 그 나이에 해외여행을 다니더라. 누구는 아직도 건강해서 등산도 다닌다는데. 이런 말들은 어느 순간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자기 삶의 잣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리듬, 나만의 속도, 나만의 감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내 발로 화장실을 다녀왔고 스스로 물을 끓여 차를 마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감사할 이유입니다. 비교는 부족을 낳고 감사는 만족을 키운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비교는 결핍을 자극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감사는 풍요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요.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실험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2주 이상 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 낮게 나타났고 수면의 질과 면역력 또한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에 단 한 줄만 써보세요. 오늘도 내 손으로 밥을 지을 수 있어 감사하다. 오랜만에 아들과 통화해서 좋았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까지 들어와 기분이 좋았다. 그저 마음에 맺힌 고마움 하나를 적는 일.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불안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적은 수입, 그러나 커지는 마음의 부. 은퇴 후 수입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늘어나지 않는 연금,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병원비. 이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마음의 부는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머무는 시선에 따라 커집니다. 돈이 많아도 만족을 모르면 늘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적어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의 여유와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60년 넘게 살고 있는 작은 주택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가 아니라 그 집이 얼마나 편안한 마음을 주는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이 공간, 내 식탁 위에 오르는 반찬 한 가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은 더없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삶을 바꾼다. 어떤 사람은 노년에 들어 내가 무엇을 더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하루에 단 3분이라도 눈을 감고 내가 가진 것을 떠올려 보는 것.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마음속으로 되새겨보는 것. 이 간단한 실천이 노년의 삶을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때입니다. 오늘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더 깊이 바라보는 일입니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진짜 부자는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에 감사의 한 줄을 더해보세요. 그 작고 조용한 실천이 당신의 인생을 놀랍도록 빛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줄이는 삶, 깊어지는 인생. 젊은 날의 우리는 더 많이라는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성공한다고 믿었죠. 집은 더 넓어야 했고 옷장은 꽉 차 있어야 안심이 되었고 하루 일정표는 빈칸이 없어야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물건도 말도 인간관계도 욕심도 많다는 것이 더는 여유가 아닌 부담이 되는 시기.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두 번째 장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입니다. 덜어낼수록 더 선명해지는 살.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나머지는 과감히 버려라. 그의 이 말은 기업의 전략만이 아니라 노년기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걸 잘하려고 하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말을 줄이면 마음이 가볍고 욕심을 줄이면 관계가 편안하며 간섭을 줄이면 자식이 성장하고 재산 집착을 줄이면 인간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이런 덜어냄은 단지 포기의 미학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만들어주는 선택의 기술입니다. 줄이는 첫 번째 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늘어납니다. 무언가 가르쳐주고 싶고 조언하고 싶고 나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죠.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특히 자녀들은 조용히 들어주는 부모를 더 신뢰합니다. 가장 큰 울림은 긴 말보다 진심이 담긴 짧은 말입니다. 그래, 내 생각도 맞다. 나는 그냥 믿고 있을게. 이 두 마디가 1시간짜리 훈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진짜 마음을 듣게 됩니다. 줄이는 두 번째 욕심. 젊을 때는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큰 직함. 그러나 이제는 덜 갖는 것이 더 편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불안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 대부분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루 3끼, 따뜻한 잠자리, 가끔 통화하는 친구 한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믿어주는 누군가. 이제는 채우는 살보다 남기는 삶을 생각할 때입니다. 줄이는 세 번째 간섭. 자식의 삶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걱정과 기대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대가 자녀에게는 압박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우리는 이건 이렇게 해야 해라는 말에 반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재산이나 조언이 아니라 존중과 믿음입니다. 너는 스스로 잘 해낼 거야. 이 한마디는 100마디 훈계보다 훨씬 따뜻하고 묵직한 신뢰입니다. 줄이는 네 번째 재산.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돈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진 않을까, 아이들에게 뭔가 더 남겨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생활 안정과 자존감입니다.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준 뒤 오히려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노년에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지키는 것이 삶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한 것처럼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인생의 진짜 전략입니다. 덜어낼수록 깊어지는 것들. 말을 줄이면 듣는 힘이 생기고 욕심을 줄이면 감사하는 눈이 열립니다. 간섭을 줄이면 관계가 건강해지고 재산 집착을 줄이면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나씩 줄여갈 때 우리 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백과 깊이가 생깁니다. 그 여백은 책을 읽는 시간으로, 텃밭 가꾸는 시간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중심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덜어낼 것인지,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그 선택은 내일을 바꾸고 내 인생의 질을 바꿉니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덜어냈는가? 그리고 그 덕분에 무엇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는가? 그렇게 줄이고 비워내며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품격을 만나게 됩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의 삶도 아닌 당신 자신의 삶입니다. 존경받는 노년의 태도. 우리는 한때 무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가정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부모로, 사회에서는 역할과 명함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혹은 이미 내려와 조용히 관객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쩐지 낯설고 때론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까? 나는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지? 그럴 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건넵니다. 스티브 잡스의 말 한마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젊은이들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게 삶에 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돕는 최고의 도구다. 그는 5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삶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새겼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두려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나침반이라 표현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노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무대의 중심에서 무대 뒤로. 나이 들어 우리는 점점 무대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누구보다 빠르게, 크게, 많이 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관찰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설 때입니다. 젊은 세대가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뒤에서 등을 떠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전처럼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길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 존경받는 노년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멘토로 산다는 것. 존경받는 노년은 말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 말보다 삶으로 보여줍니다. 나도 그 시절엔 그랬단다. 그 선택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누구보다 든든한 나침반이 됩니다. 경험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통과하며 얻은 통찰의 총합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한마디에 용기를 얻고 당신의 미소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대 밖으로 물러났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퇴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진정한 디자인은 지금부터. 스티브 잡스는 디자인에 목숨을 건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제품의 뒷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최대한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남들이 보기엔 작고 느린 삶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정제된 나 자신을 디자인할 기회입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그려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속도를 바꾸어야 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빠름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느림이 미덕이 됩니다. 느리게 말하고 천천히 걷고 오랫동안 듣는 것. 그 안에는 조급함 대신 깊이가 있고 다툼 대신 이해가 있으며 증명 대신 품위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삶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 삶을 지켜내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존경은 강요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나이를 맞이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나이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더 가치 있게 남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루하루를 설계하듯 살아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오늘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당신의 이 시간이 누군가의 내일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직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 시간, 우리는 누구보다도 진짜 내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존경받는 노년의 태도 아닐까요? 외로움을 이기는 식탁의 힘. 하루 세끼, 하지만 그 하루 중 가장 마음이 허전해지는 시간은 종종 밥 먹을 때입니다.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순간 조용한 식탁 위로 스며드는 건 공복보다 깊은 고요함, 바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게 복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남편 식사 차리고 일하느라 정신없던 나날들. 그러나 아이들은 커서 떠나고 배우자는 곁을 떠나거나 혹은 서로 말수가 줄어든 채 나란히 식탁에 앉아 있는 어느 날 함께가 아닌 혼자라는 감각이 가슴을 적십니다. 그런 순간에 떠오르는 질문. 나는 지금 누구와 밥을 먹고 있나? 관계가 인생을 바꾼다. 하버드 행복연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심리 연구 중 하나,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75년 넘게 724명의 남성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건강과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는 것. 바로 관계였습니다. 하버드 연구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 사랑과 지지받는 관계는 노화를 늦춘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와의 연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온기가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마음의 방어력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목요일에 식탁밥 친구가 만든 변화. 서울 외곽의 한 다세대 주택. 임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랜 시간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 라면으로 때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텔레비전은 유일한 친구가 되었죠. 그런 그녀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온 건 이웃 김옥순 할머니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는 우리 다 영양실조로 죽겠어.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그렇게 시작된 식사는 목요일 저녁 6명의 밥 친구를 불러 모았습니다. 김치를 가져오는 사람,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오는 사람, 특별 메뉴를 준비해 오는 사람. 그 작은 식탁은 어느새 따뜻한 가족이 되었고 임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혼자일 때는 모든 게 무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밥 먹는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같이 웃고 얘기 나누고 걱정도 함께 하니까. 그녀는 그렇게 밥상 위에서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 끼의 온기가 마음을 바꾼다. 음식은 배를 채우는 수단이지만 누군가와의 식사는 마음을 채우는 일입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가 내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기쁨. 이 모든 것이 외로움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정신의학자들은 혼자 밥 먹는 노년층의 우울증 위험이 같은 연령대의 2배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밥 친구 하나, 함께 밥 먹을 날 하나를 만든다는 건 그 자체로 삶을 되돌리는 선택입니다.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이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점점 관계를 잃어갑니다. 직장에서의 동료도 자녀도 이웃도 어느샌가 멀어진 채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도 밝혔듯 깊은 관계 하나가 수십 명의 지인보다 더 건강과 행복에 이롭습니다. 그러니 꼭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 함께 밥을 먹고 기꺼이 서로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용기가 큰 관계를 만든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기까지는 어쩌면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괜히 불편해지면 어쩌지? 내가 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걸어보면 압니다. 그들도 똑같이 누군가의 초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임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 식탁에 앉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먹는 밥보다 같이 웃는 밥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걸. 외로움을 줄이는 식탁의 지혜. 첫째, 정해진 요일에 함께 밥 먹을 친구를 만든다. 매주 한 끼, 그 규칙 하나로 삶의 리듬이 생긴다. 둘째, 함께 요리를 준비하거나 식사 후 차를 나누는 시간 만들기.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진다. 셋째, 음식보다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기. 꼭 잘 차린 밥상이 아니어도 된다. 중요한 건 함께라는 사실. 넷째, 기다림이 있는 삶으로의 전환. 이번 주 목요일엔 무슨 반찬을 하지? 라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진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함께 먹는 한 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이 다시 따뜻해진다면 당신의 삶도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약은 누군가의 미소고 가장 쉬운 치료는 함께하는 식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은 오늘 누구와 밥을 드시겠습니까? 한 끼를 정성으로 준비하고 그 마음을 나눌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한 끼의 온기가 마음을 바꾼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할 때 언제나 어딘가 축소되고 약해지는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젊음이 지나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며 예전처럼 바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나이 들면 종종 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때 시작된다. 그리고 현자들은 거기에 덧붙이죠.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가 된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받지 않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재산이나 지위로 줄 세워지지 않는 나이, 지식보다 지혜가 더 귀한 나이. 이제 삶은 축소가 아니라 응축되어가는 시간입니다. 덜 말하고 더 듣고 덜 소유하고 더 느끼는 삶. 무대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바라보는 조용한 자리에 앉게 된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초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웃을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고마운 사람을 떠올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다. 이제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마음을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써주세요. 하루 한 줄 감사하기. 한 사람과 따뜻한 대화 나누기. 한 번의 미소 짓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그 하루는 살아낸 하루가 됩니다. 그 하루들이 모이면 당신의 인생 마지막 장면은 조용하지만 빛나는 한 편의 이야기로 완성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젊은 날에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장면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답게 늙어가는 중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이 오늘 하루를 다독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북이 당신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